오지 마세요, 어머니. 제발이요. 그냥 집에서 조용히 축복해 주시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냉정하다 못해 날카로운 비수 같았다. 수화기를 쥔 영자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칠순을 넘긴 노인의 손등 위로 검버섯이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시장통에서 콩나물 값을 깎느라 실랑이를 벌였던 그 손이었다. 아들의 매몰찬 한마디에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바쳐온 영자의 지난 세월이 순식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영자는 멍하니 좁은 단칸방을 둘러보았다. 벽지는 누렇게 빛바랬고 장판은 곳곳이 찢겨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이 곰팡내 나는 반지하 방이 영자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결과물이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남은 껍데기 같은 공간이었다. 그래, 알았다. 내가 가서 무슨 도움이 되겠니? 괜히 귀한 사돈댁 눈에 거슬리기나 하지. 영자는 애써 담담한 척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하지만 그 말끝은 습기를 머금은 채 속절없이 흐려졌다. 전화를 끊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가슴 한복판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만 같았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손자 민준이의 결혼식 날이었다. 핏덩이 같던 녀석을 업어 키운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장성하여 제 짝을 찾아간다니 감회가 새로웠다. 며칠 전부터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한복을 꺼내 다림질하고 쌈짓돈을 털어 손자 며느리에게 줄 작은 금반지도 하나 장만해 두었더랬다. 비록 화려하진 않아도 할머니의 진심이 담긴 선물이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생각은 달랐던 모양이다. 그들에게 영자는 자랑스러운 어머니가 아니라 화려한 결혼식에 오점만 남길 초라한 노인네일 뿐이었다. 사돈댁이 워낙 대단한 집안이라 행여나 흠잡힐까 전전긍긍하는 아들 내외의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다. 가진 것 없는 시어머니가 나타나면 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도 이건 너무하지 않은가. 영자의 시선이 방 구석에 처박힌 쓰레기통으로 향했다. 구겨진 청첩장 한 장이 버려져 있었다. 며칠 전 아들이 마지못해 건네주고 간 것이었다. 금박으로 장식된 고급스러운 청첩장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처량하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영자 자신의 처지 같았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 살을 깎아먹여 살렸는데, 배신감과 서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몸으로 시장 바닥을 구르며 악착같이 삼남매를 키웠다. 남들 다 입는 메이커 옷 한 번 못 사입히고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인 게 평생의 한이었지만 그래도 자식들만큼은 번듯하게 키우고 싶었다. 큰아들이 명문대에 합격했을 때 영자는 세상을 다 얻은 것만 같았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아들은 성공 가도를 달릴수록 어머니를 부끄러워했다. 세련되고 부유한 처가 식구들과 어울리며 촌스럽고 가난한 어머니를 점차 멀리했다. 명절 때나 겨우 얼굴을 비추는 아들을 보며 영자는 애써 서운함을 감추곤 했다. 바빠서 그런 거라고, 성공하려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러나 손자의 결혼식마저 오지 말라니. 이건 자식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었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쓰레기통 속에 청첩장을 집어들었다. 구겨진 종이를 반듯하게 펴자 환하게 웃고 있는 손자와 며느리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사진 속 배경은 눈부시게 화려했다. 영자가 발 디딜 틈 없는 그들만의 세상이었다. 순간 영자의 눈빛이 달라졌다. 슬픔과 체념으로 가득 찼던 눈동자에
서늘한 분노가 스쳤다. 더 이상 이렇게 숨죽여 살 수는 없었다.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온 대가가 고작 이런 무시와 멸시라면 이제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했다. 그래, 내가 거짓골을 하고 가서 내 놈들 체면을 아주 제대로 구겨주마. 영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장롱문을 열고 가장 낡고 허름한 옷을 꺼내 입었다. 시장에서 일할 때 입던 여기저기 기워 입은 몸빼 바지와 색바랜 티셔츠였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영락없는 시장통 할머니였다. 아니, 누가 봐도 동냥을 하러 온 거지 뭘 꼴이었다. 영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고 올라왔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지난 세월 자신을 짓눌러왔던 모든 억압과 차별에 대한 저항이었다. 오늘 영자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결혼식장에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의 드라마를 시작할 것이다. 이것은 자식에게 버림받은 어머니의 처절한 복수극이자 잃어버린 자신의 존엄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싸움이었다. 영자는 굳게 담은 입술로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다. 따가운 햇살이 그녀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었다. 전쟁터로 향하는 장수의 비장함이 그녀의 발걸음에 실려 있었다. 서울 강남 한복판,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웅장한 호텔 앞에 낡은 택시 한 대가 멈춰 섰다. 문이 열리고 내린 노인의 모습은 그야말로 이질적이었다. 목 부분이 늘어난 갈색 티셔츠, 무릎이 튀어나온 꽃무늬 몸빼 바지, 그리고 발가락 끝이 다 비치는 낡은 고무신. 영자는 눈이 부신 듯 손을 들어 이마를 가렸다. 어이구 세상에나. 여기가 무슨 궁전이라니. 입에선 절로 탄식이 터져나왔다. 호텔 정문 앞은 최고급 승용차들로 가득했고 차에서 내리는 하객들은 하나같이 화려한 드레스와 잘 차려입은 정장 차림이었다. 그들 사이로 영자가 한 걸음을 떼자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것이 느껴졌다. 사람들의 시선에는 경멸과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마치 아름다운 정원에 떨어진 오물이라도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영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허리를 폈다. 하지만 속마음까지 당당한 것은 아니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있었다. 그녀가 평생 일궈낸 피땀 어린 돈들이 저 화려한 대리석 기둥 하나하나에 박혀 있다는 사실을 저들은 알까? 아들의 사업 자금을 대기 위해 살던 집을 팔고 손자의 유학비를 보내기 위해 식당 파출부위를 밤낮 없이 뛰었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호텔 로비로 들어서자마자 검은 양복을 입은 보안 요원들이 앞을 가로막았다. 할머니, 여긴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아닙니다. 길을 잘못 드신 것 같으니 나가주세요. 요원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이미 영자를 노숙자로 낙인 찍고 있었다. 영자는 품속에서 구겨진 청첩장을 꺼내 흔들었다. 나 여기 손주 녀석 결혼식 보러 온 사람이야. 여기 이름 써져 있잖아. 김민준. 내 친손주라고. 요원들의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때였다. 로비 저 멀리서 화사한 연분홍색 한복을 차려입은 며느리 정숙이 걸어오고 있었다. 올림머리에 보석이 박힌 비녀까지 꽂은 모습이 영락없는 사모님이었다. 정숙은 영자를 발견하자마자 얼굴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다. 어머, 아니 어머니, 여기가 어디라고 이 꼴로 오셨어요? 제가 분명히 오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숙은 주변의 눈치를 살피며 영자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저런 할머니가 신랑 할머니라고? 세상에, 집안 수준 좀 봐. 며느리 정숙의 얼굴이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에휴 얘야.
내 손주 결혼식인데 내가 왜 못 오니? 여기 내가 정성껏 준비한 금반지도 가져왔다. 영자가 때 묻은 손수건에 고이 싸둔 작은 금반지를 꺼내 보였다. 하지만 정숙은 그것을 보지도 않고 영자의 손을 쳐냈다. 짤랑 소리를 내며 금반지가 대리석 바닥으로 굴러갔다. 어머니, 지금 이게 문제예요? 사돈댁 식구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냐고요. 교양 있고 품격 있는 집안인 줄 알고 결혼시키는 건데 어머니 같은 분이 나타나면 우리 민준이 앞길 망치시는 거라고요. 며느리의 말은 날카로운 송곳이 되어 영자의 가슴을 후벼 팠다. 어머니 같은 분이라니. 그 어머니가 없었으면 지금의 내 남편도 내 아들도 없었을 텐데. 뒤이어 나타난 아들 태수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아들은 영자와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보안 요원들에게 싸늘하게 말했다. 이 노인네 치매기가 좀 있어서 길을 잃으신 모양입니다. 조용한 곳으로 모셔다 드리고 식 끝나면 제가 따로 챙길 테니 밖으로 내보내세요. 치매. 아들은 자신의 어머니를 정신 나간 노인으로 둔갑시켰다. 영자는 헛웃음이 나왔다. 눈앞의 아들이 자신이 젖을 먹여 키운 그 아이가 맞는지 의심스러웠다. 아들은 바쁘게 하객들을 맞이하러 돌아섰고 영자는 요원들의 손에 이끌려 비상구 쪽으로 밀려났다. 참나, 내 팔자야. 그래, 내 놈들이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어두운 비상구 계단에 덩그러니 남겨진 영자의 눈에는 눈물 대신 서늘한 냉기가 돌았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금반지를 주워들었다. 먼지를 털어내고 다시 손수건에 싸며 그녀는 가슴 안쪽 깊숙이 숨겨두었던 낡은 가죽 지갑을 꺼냈다. 그 안에는 며느리도 아들도 모르는 낡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그것은 이 거대한 호텔의 부지가 포함된 재개발 전부터 영자가 대대로 물려받아 지켜온 땅의 원본 등기 권리증이었다. 아들에게는 이미 팔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소에게 현금만 건넸던 영자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비장의 카드였다. 그래, 어디 끝까지 화려하게 놀아보거라. 곧 그 무대가 무너질 테니까. 영자는 비상구 거울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로비의 찬란한 조명 아래 깔리고 있었다. 이제 연극은 막을 올릴 준비를 마쳤다. 딴따단. 화려한 웨딩 마치가 호텔 전체를 울려 퍼졌다. 비상구 틈새로 흘러나오는 그 경쾌한 선율이 영자의 귀에는 장송곡처럼 구슬프게 들렸다. 영자는 비상구 문고리를 잡은 채 한참을 망설였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들이 말한 대로 미친 노인네 취급을 받으며 끌려나갈지도 몰랐다. 하지만 이대로 돌아설 수는 없었다. 저 안에는 그녀가 목숨보다 아끼던 손주 민준이가 있고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일군 가문의 마지막 자존심이 걸려 있었기 때문이다. 영자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식장 맨 뒷좌석 구석진 곳에 몸을 숨겼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은하수처럼 수놓아진 생화향기가 코끝을 찔렀다. 영자가 시장 바닥에서 맡아온 비린내와는 차원이 다른 돈 냄새 가득한 향기였다. 단상 위에는 늠름한 모습의 민준이가 서 있었다. 그 곁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이는 신부와 위풍당당한 모습의 사돈댁 식구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아들 태수와 며느리 정숙은 입이 귀에 걸린 채 하객들을 맞이하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가식적인 웃음을 보며 영자는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에휴, 저 녀석들. 저 웃음 뒤에 내 눈물이 얼마나 섞여 있는지 알기나 할까. 영자는 품속의 낡은 가죽 지갑을 꼭 쥐었다. 그 안에 등기 권리증은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었다. 40년 전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홀로 남겨졌을 때 영자가 죽기 살기로 지켜낸 땅이었다. 당시 빚쟁이들이 몰려와 집을 부수고 가재도구를 내던질 때도 영자는 이 땅만큼은 품에 안고 뙤약볕 아래서 며칠 밤을 지새웠다. 자식들에게 가난만은 물려주지 않겠다는 일념 하나로 꽁보리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지켜온 땅이었다. 그런데 사돈댁이라는 사람들의 대화가 영자의 귀에 꽂혔다. 신부 측 어머니, 그러니까 사돈댁 안사돈이 우아한 부채질을 하며 옆 사람에게 속삭이고 있었다. 호호, 우리 사위네 집안도 보통은 아니더라고요. 아버님이 큰 사업을 하신다는데 무엇보다 집안이 아주 깔끔해서 마음에 들었어요. 요즘 세상에 근본 없는 집안이랑 엮이면 골치 아프잖아요. 시어머니 되시는 분도 일찍 돌아가셨다니 우리 딸 시집살이 걱정은 안 해도 되겠고. 영자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일찍 돌아가셨다니? 아들과 며느리가 사돈댁에 자신을 이미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었다. 영자의 손이 부르르 떨렸다. 자식들을 위해 그림자처럼 살겠노라 다짐했지만 이건 명백한 살인이나 다름없었다. 살아있는 어머니를 호적에서 지워버린 자식의 배신감에 영자는 숨이 막혀왔다. 그때였다. 예식장의 조명이 어두워지며 양가 부모님의 점화 순서가 다가왔다. 며느리 정숙이 무대 위로 오르려던 찰나 영자의 눈에 띈 것은 정숙의 목에 걸린 눈부신 다이아몬드 목걸이였다. 그것은 영자가 작년에 몸이 안 좋다며 아들에게 보냈던 마지막 비상금을 털어 산 것이었다. 아들은 그 돈으로 어머니 보약 한 채 지어드리는 대신 제 아내의 목걸이를 샀던 모양이다. 참나, 내 팔자야. 저걸 걸고 저렇게 환하게 웃고 있다니. 영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구석에서 일어나 천천히 식장 중앙 통로로 걸어나갔다.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씩 초라한 행색의 노인에게 쏠리기 시작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저 할머니 뭐야? 노숙자인가? 아까 로비에서 끌려나가던 그 할머니 아냐? 무대 위에서 축하의 박수를 기다리던 태수와 정숙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특히 정숙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영자를 바라봤다. 영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낡은 고무신이 폭신한 레드카펫 위를 밟을 때마다 가식으로 쌓아 올린 예식장의 품격이 하나씩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다. 마침내 영자가 무대 앞까지 도달했을 때 마이크를 잡고 있던 사회자가 당황하며 물었다. 할머님, 여기는 식이 진행 중입니다. 실례지만 누구신지요? 영자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장내를 가득 채운 스피커를 향해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단련해온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저기 서 있는 신랑 아버지 태수의 어미여. 그리고 죽었다고 소문난 이 집안의 진짜 주인이지. 순간 예식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다. 아들 태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어쩔 줄 몰랐고 사돈댁 식구들의 얼굴엔 경악과 수치심이 교차했다. 영자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품 안의 등기 권리증을 높이 들어 올렸다. 어이 사돈댁, 우리 집안 근본이 궁금하다고 하셨소? 그럼 이 종이부터 똑똑히 보시지. 당신들이 지금 딛고 서 있는 이 호텔 땅, 그게 원래 누구 것이었는지. 폭탄 선언과도 같은 영자의 외침이 식장 천장을 때렸다. 이제 화려했던 결혼식은 아수라장으로 변할 준비를 마쳤다. 진실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영자의 서슬 퍼런 외침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들 태수가 무대 아래로 뛰어내려왔다. 그의 얼굴은 이미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수치심과 공포로 일그러진 괴물과 같았다. 태수는 영자의 마른 팔뚝을 부러뜨릴 듯 잡아채며
귓속말로 이를 갈았다. 어머니, 제발 미치셨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망신을. 어서 나갑시다. 사람 시켜서 강제로 끌어내기 전에.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주변 하객들의 수군거림은 이제 고함에 가까운 소음으로 변해 있었다. 신부 측 어머니, 즉 안사도는 기가 찬다는 듯 손부채를 거칠게 휘두르며 다가왔다. 아니, 태수 서방님, 이게 대체 무슨 해괴망측한 일인가요? 시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다면서요? 저 노숙자 같은 노인네가 정말 서방님 어머니란 말이에요? 안사돈의 입에서 노숙자라는 단어가 나오자 며느리 정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쥐었다. 하지만 영자는 태수의 손을 가볍게 뿌리쳤다. 평생 밭을 일구고 짐을 날랐던 노인의 소나기 힘은 생각보다 강했다. 영자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안사돈을 똑바로 응시했다. 돌아가셨다니요? 사돈댁, 내가 이렇게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있는데 누가 죽었다는 겁니까? 저기 서 있는 내 아들놈이 그랬소? 아니면 여우 같은 며느리가 그랬소? 영자의 서늘한 질문에 안사돈은 뒷걸음질을 쳤다. 그때 호텔 측 보안요원 몇 명이 영자를 에워쌌다. 태수는 기회를 잡았다는 듯 요원들에게 소리쳤다. 뭐합니까? 이 노인네 치매 환자라고 했잖소. 어서 밖으로 모셔요. 경찰 부르기 전에. 요원들이 영자의 어깨에 손을 대려는 찰나였다. 예식장 뒤편에서 중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손 놓지 못해. 모두의 시선이 입구 쪽으로 향했다. 값비싼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신사가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빠르게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다름 아닌 이 호텔의 총지배인이자 소유주인 박 회장이었다. 박 회장을 본 태수는 구세주라도 만난 듯 허리를 굽혔다. 아이고 회장님, 누를 끼쳐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지셔서. 하지만 박 회장은 태수의 말을 가로막으며 그의 뺨을 강하게 후려쳤다. 짝 하는 소리가 예식장 천장에 메아리쳤다. 식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박 회장은 바닥에 떨어진 태수를 안중에도 없다는 듯 지나쳐 영자 앞에 섰다. 그리고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꺾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아니 고문님, 오시는 길을 미처 몰라뵀습니다. 이 무례한 자들이 대체 누구길래 고문님께 이토록 결례를 범하는 겁니까? 고문님? 하객들 사이에서 경악 섞인 탄성이 터져나왔다. 안사돈의 부채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태수는 바닥에 엎드린 채 얼어붙었다. 영자는 박 회장을 인자하게 바라보며 낡은 지갑 속에 등기 권리증을 건넸다. 박군, 오랜만이네. 내가 오늘 내 손주 결혼식이라 좀 수수하게 왔더니 다들 나를 거지 취급하네 그려. 심지어 내 아들놈은 나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고 말이야. 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확인하더니 차가운 시선으로 태수와 사돈댁을 훑쳤다. 이 호텔 부지의 지분 70%를 보유하신 대주주이자 제 선친의 은인이신 최영자 고문님을 몰라보다니. 태수 씨, 당신 제정신입니까? 당신이 지금 누리는 모든 부귀영화가 누구 주머니에서 나온 건지 정말 몰랐단 말입니까? 사실이었다. 영자는 젊은 시절 박 회장의 아버지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준 뒤 그 대가로 호텔 부지의 지분을 약속받았다. 그녀는 아들이 자만할까봐 이 사실을 평생 비밀로 붙였고 그저 낡은 단칸방에서 검소하게 살며 아들의 뒷바라지만 해왔던 것이다. 안사돈은 사색이 되어 영자의 앞으로 기어왔다. 아이고 사부인, 제가 몰라 뵙고 저는 그저 태수 서방님이 그렇게 말하기에. 영자는
그런 안사돈의 말을 끊고 무대 위에 멍하니 서 있는 손자 민준을 바라보았다. 민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는 부모의 가식에 동조하지 않았던 유일한 사람이었지만 용기가 없어 침묵하고 있었다. 영자는 그에게 다가가 손에 쥐고 있던 작은 금반지를 건넸다. 민준아, 이건 할미 마음이다. 그런데 말이다. 썩은 뿌리에서는 좋은 열매가 열릴 수 없는 법이지. 영자는 다시 박 회장을 돌아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박군, 오늘 이 예식 취소하게. 그리고 내 지분으로 되어 있는 이 호텔의 모든 계약에서 저 태수라는 이름석 자를 당장 지워버리게. 내게 아들은 이제 죽었네. 폭풍 같은 영자의 선언에 태수는 비명을 지르며 매달렸고 정숙은 실신했다. 화려했던 결혼식은 순식간에 파산과 몰락의 현장으로 변했다. 영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식장을 빠져나왔다. 낡은 고무신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경쾌하게 울렸다. 가슴속을 꽉 채우고 있던 수십 년의 응어리가 노을빛처럼 시원하게 녹아내리고 있었다. 호텔의 육중한 유리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한 시대가 끝나는 종소리처럼 들렸다. 등 뒤에서는 아들 태수의 처절한 비명과 사돈댁의 고성이 뒤섞여 아수라장이었지만 영자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강남 한복판의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주름진 뺨을 스쳤다.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다. 오히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 가슴속이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텅 빈 들판처럼 쓸쓸했다. 박군, 차는 됐네. 나 혼자 좀 걷고 싶구먼. 뒤따라 나오던 박 회장의 배려를 사양한 채 영자는 낡은 고무신을 끌며 인도를 걸었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의 몸빼 바지는 여전히 이질적이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달랐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묵직한 위엄이 서려 있었다.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무시하는 대신 저 초라한 노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묘한 기운에 슬그머니 길을 내주었다. 그 시각 예식장 안은 지옥이나 다름없었다. 박 회장의 지시로 태수가 운영하던 모든 사업체의 법인 계좌가 동결되었다는 소식이 실시간으로 전해졌다. 태수의 사업은 애초에 영자의 지분을 담보로 받은 대출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던 모래성이었다. 영자가 지분을 회수하겠다고 선언한 순간 그 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여보, 어떻게 좀 해봐. 어머니 마음 돌려야지. 이게 다 뭐야? 며느리 정숙이 태수의 멱살을 잡고 울부짖었다. 하지만 태수는 넋이 나간 채 바닥만 바라볼 뿐이었다. 사돈댁은 이미 혼수며 예단 이야기를 싹 지운 채 이런 사기꾼 집안이랑은 인연 끝이라며 신부를 데리고 식장을 떠나버렸다. 화려했던 생화 장식들은 하객들이 떠난 자리에 덩그러니 남아 시들어갔다. 배은망덕한 대가는 이토록 빠르고 냉혹했다. 영자는 한참을 걸어 한강변 벤치에 앉았다. 뉘엿뉘엿지는 노을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영자는 품 안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내 손자 민준에게 주려던 금반지를 가만히 쓰다듬었다. 내 평생을 너희라는 꽃을 피우려고 밑거름이 되어 살았건만 결국 남은 건 이 낡은 가락지 하나뿐이구나. 그녀는 혼잣말을 내뱉으며 씁쓸하게 웃었다. 그때 조용히 다가와 영자의 어깨에 얇은 가디건을 걸쳐주는 손길이 있었다. 영자가 놀라 고개를 드니 거기에는 연락이 끊겼던 막내딸 미선이 서 있었다. 오빠의 성공을 위해 학업도 포기하고 공장에 들어가 돈을 벌어야 했던, 그래서 영자에게 늘 미안함과 아픔이었던 아픈 손가락이었다. 엄마,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 호텔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미선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그녀는 오빠의 결혼식에 초대받지도 못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식장 근처를 서성이다가 풍비박산이 난 현장을 목격하고 엄마를 찾아온 것이었다. 영자는 미선의 거친 손을 잡았다. 아들이나 큰 며느리의 매끄러운 손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투박하고 못생긴 손이었지만 그 온기만큼은 진짜였다. 미선아, 나 이제 엄마 안 하련다.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할머니 말고 그냥 최영자로 살려고. 영자의 말에 미선은 말없이 엄마를 꼭 껴안았다. 두 모녀의 실루엣 위로 붉은 노을이 깊게 내려앉았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만 하던 그림자의 삶을 청산하고 오롯이 자신을 위해 빛나는 해로 거듭나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영자는 강물 너머를 바라보며 다짐했다. 배신한 자식들에게는 법의 이름으로 정당한 벌을 줄 것이다. 그들이 가로챘던 모든 재산을 환수하여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준 막내딸을 위해 쓸 것이다.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마지막 수선이었다. 밤 공기가 차가워졌지만 영자의 가슴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이제 그녀의 인생이라는 무대에는 가식 없는 진심만이 오를 차례였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아파트 단지 복도에 태수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 며칠 전만 해도 거드름을 피우며 사람들을 부리던 대기업 사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무릎을 꿇고 영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은 그의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다. 그 뒤로는 며느리 정숙이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 있었다. 영자는 그런 아들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그녀의 곁에는 법복을 입은 집달관들과 박 회장이 보낸 변호사들이 서 있었다. 아파트 현관문에는 이미 빨간 압류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태수야, 내가 너를 죽었다고 한 건 빈말이 아니었단다. 자식 농사 잘못 지은 내 죄가 크니 이제 그 죄값을 내가 직접 물으려는 것뿐이야. 영자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그녀의 시선은 정숙의 목에 걸려 있던 하지만 지금은 압류 목록에 올라간 다이아몬드 목걸이로 향했다. 허허, 저 목걸이. 내 뼈마디가 녹아내리며 번 돈으로 산 것이었지. 내 아내 목에는 저렇게 빛나는 보석을 걸어주면서 내 어미에게는 곰팡이 핀 지하방을 주었더냐? 에휴, 가엾은 놈 같으니라고. 태수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그는 영자가 건물을 가진 대주주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어떻게든 마음을 돌려보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이미 늦은 후였다. 영자는 박 회장을 통해 태수가 그동안 사업을 하며 저지른 횡령과 탈세 정황을 모두 파악한 상태였다. 아들이 성공한 줄로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어머니의 지분을 담보로 위태로운 사기극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 그래도 제가 어머니 외아들 아닙니까? 민준이 생각도 하셔야죠. 민준이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단 말입니다. 태수가 마지막 수단으로 손주 민준의 이름을 팔았다. 영자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민준이? 그래, 내 손주 민준이. 그 아이는 이미 제 부모의 가식에 질려 제 발로 군대에 가겠다고 짐을 싸더구나. 할머니에게 미안해서 얼굴을 볼 면목이 없다며 울면서 말이야. 적어도 그 녀석은 내 놈보다 염치는 있더구나. 영자는 품 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태수의 얼굴 앞에 던졌다. 그것은 재산 환수 소송장과 형사 고소장이었다. 이건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교육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고 뿌린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이제라도 뼈저리게 배우거라.
영자는 뒤를 돌아 미선과 함께 복도를 걸어 나갔다. 태수가 뒤에서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었지만 영자의 발걸음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영자의 모습은 더 이상 초라한 시장 할머니가 아니었다. 낡은 옷을 벗어 던지고 미선이 사준 깔끔한 감색 정장을 차려입은 그녀의 모습에선 수십 년간 억눌려 있던 당당한 여장부의 기계가 뿜어져 나왔다. 엄마, 정말 괜찮겠어? 오빠인데. 미선이 조심스럽게 묻자 영자는 미선의 손을 꼭 잡았다. 미선아, 썩은 살을 도려내지 않으면 온몸이 썩는 법이다. 나는 이제야 내 몸에 고름을 짜낸 기분이구나. 이제 우리 남은 인생은 진짜 사람답게 살자꾸나. 호텔로 돌아온 영자는 박 회장이 마련해준 정갈한 한옥 별채에 짐을 풀었다. 창밖으로 정원이 보이고 은은한 차 향기가 방안을 채웠다. 영자는 평생 처음으로 누려보는 고요함 속에서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탁자 위에 놓인 작은 단추 하나를 만지작거렸다. 젊은 시절 남편이 첫 월급을 타서 사주었던 외투에서 떨어진 단추였다. 여보, 이제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당신이 지켜주려 했던 이 땅 위에서 이제야 내가 주인 노릇 좀 해보려고 하네. 영자의 눈에 맺힌 눈물은 슬픔이 아닌 해방의 눈물이었다. 배은망덕한 자식들에게는 지옥 같은 현실이 시작되었지만 영자에게는 찬란한 황혼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이른 새벽 정갈한 한옥 별채의 고요를 깨는 요란한 문지방 소리가 들렸다. 미선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거기에는 며칠 사이에 반쪽이 된 며느리 정숙이 서 있었다. 화려했던 명품 가방 대신 낡은 쇼퍼백을 메고 화장기 없는 얼굴로 연신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영락없는 피해자 코스프레였다. 어머, 미선아. 엄마 계시니?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어서 이렇게라도 얼굴 뵙고 사죄드리러 왔어. 정숙은 미선이 채 말리기도 전에 마당을 가로질러 영자가 있는 방으로 들이닥쳤다. 영자는 창가에 앉아 바느질을 하던 중이었다. 예전엔 시장에서 남의 옷을 수선하던 바늘이었지만 지금은 자신의 고운 한복을 매만지는 여유로운 바늘이었다. 영자는 정숙의 등장에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정숙은 방바닥에 넙죽 엎드려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담장 밖 새들이 놀라 날아갈 정도였다. 제가 정말 눈이 멀었었나 봐요. 그저 민준이 앞날만 생각하다 보니 제가 귀신이 씌었나 봅니다. 어머니,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태수 씨 지금 검찰청 불려다니느라 밥 한 끼 못 먹고 있어요. 어머니 자식인데 어떻게 이렇게 모질게 등을 돌리세요? 에휴, 가증스러운 것. 영자는 속으로 혀를 찼다. 정숙은 영자의 발치를 붙잡으며 울부짖었지만 영자의 시선은 여전히 바늘 끝에 머물러 있었다. 정숙아, 너는 참 변함이 없구나. 내가 지금 우는 게 내 아들이 불쌍해서냐? 아니면 내가 누리던 그 비단 침구가 그리워서냐? 영자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정숙의 울음소리가 뚝 끊겼다. 영자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정숙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주름진 눈가에는 예전의 인자함 대신 모든 진실을 꿰뚫어보는 서늘한 통찰력이 번뜩였다. 내 입으로 그랬지? 근본 없는 집안이랑 엮이면 골치 아프다고. 시어머니 일찍 죽어서 다행이라고. 사돈댁이랑 부채질하며 웃던 내 얼굴이 아직도 내 눈에 선하다. 그건 제가 실언을 한 것이지 진심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진심이 아니면 무엇이 진심이란 말이냐? 내 아들이 너를 위해 내 보약값을 훔쳐 목걸이를 사줄 때 너는 단 한 번이라도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물어본 적이 있느냐?
아니다. 너는 그저 남들에게 자랑할 생각에 신이 났었지. 정숙은 당황한 듯 눈동자를 굴리더니 갑자기 품 안에서 작은 커터칼을 꺼내 들었다. 시니어 드라마의 전형적인 악역들이 부리는 마지막 발악이었다. 어머니, 정 이렇게 나오시면 저 여기서 확 죽어버릴 거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죽였다고 세상에 다 알릴 거라고요. 미선이 놀라 비명을 질렀지만 영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들고 있던 바늘을 멈추고 픽하고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그 칼로 내 목을 긋든 배를 긋든 마음대로 해보거라. 그런데 정수가 그 칼로 상처 하나 내기 전에 보안 요원들이 먼저 들어올 게다. 여긴 내가 생각하는 허름한 반지하 방이 아니거든. 영자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방 밖에서 박 회장이 보낸 건장한 경호원들이 문을 열고 나타났다. 정숙의 손에 들린 칼이 맥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영자는 천천히 일어나 정숙의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의 귓가에 대고 차갑게 속삭였다. 내가 죽겠다고 협박하면 내가 아이고 무서워라 하며 돈이라도 내줄 줄 알았더냐? 착각하지 마라. 나는 이미 내 친정 식구들이 내 땅 위에서 허가 없이 운영하던 상가들 전부 철거 소송 들어갔다. 내 놈들이 내 살을 발라먹었으니 나도 내 놈들 뼈마디를 분질러 주마. 정숙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다. 영자는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했다. 이 천한 것을 밖으로 끌어내라.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않게 해. 소금이라도 뿌려야겠구나. 경호원들에게 질질 끌려나가는 정숙의 뒷모습은 아까의 화려했던 며느리가 아니라 비 맞은 생쥐꼴이었다. 영자는 정숙이 머물렀던 자리를 빗자루로 쓸어내듯 차분하게 옷을 정리했다. 미선아, 가서 소금 좀 가져오너라. 문 앞까지 넉넉하게 뿌려야겠어. 더러운 기운이 들지 못하게 말이다. 영자는 다시 창가에 앉아 바느질을 시작했다. 이제 실 매듭을 지을 차례였다. 그녀의 인생에서 군더더기 같은 자식들과의 인연을 완벽하게 매듭 짓는 순간이었다. 창밖으로는 해가 높이 솟아올라 한옥의 기와 지붕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한옥의 마당에 정적이 감돌던 어느 오후 대문 밖에서 머뭇거리는 발소리가 들렸다. 미선이 나가보니 거기에는 군복을 입은 손자 민준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다. 결혼식장에서의 소동 이후 죄책감에 시달리다 결국 자원 입대를 선택했던 민준이 휴가를 내어 할머니를 찾아온 것이었다. 할머니, 저 민준이에요. 영자는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문 밖을 보았다. 그녀가 유일하게 마음을 다해 아꼈던 핏줄이었다. 영자는 아무 말 없이 민준을 방으로 들였다. 민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래, 민준아. 군 생활은 할만하냐? 살이 많이 빠졌구나. 영자가 내어준 따뜻한 차 한 잔에 민준은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 울음은 반가움 때문만은 아니었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들고 있던 봉투를 영자 앞에 내밀었다. 할머니, 사실 이거 아빠랑 엄마가 시켜서 가져온 거예요. 할머니한테 이거 보여드리면 마음 돌리실 거라고. 안 그러면 아빠 감옥 가고 우리 집안 다 끝난다고 저를 협박하듯이 보내셨어요. 봉투 안에는 민준이 어릴 적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들과 태수와 정숙이 억지로 쓴 듯한 반성문, 그리고 민준이의 앞날을 위해 재판을 취하해 달라는 비굴한 호소문이 들어 있었다. 심지어 민준의 이름으로 작성된 상속 포기 및 재산관리 위임장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자식들은 끝까지 아들의 미래를 볼모로 영자의 재산을 탐내고 있었던 것이다. 영자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훑어보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허, 민준아. 내 아비와 어미는 끝까지 너를 방패막이로 삼는구나. 하나뿐인 자식의 앞길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너를 이용해서 제 목숨줄을 부지하려 해. 영자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깊은 비애가 서려 있었다. 민주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바닥에 이마를 댔다. 할머니, 저 이거 전해드리기 정말 싫었어요. 할머니가 어떻게 그 고생을 하셨는지 이제야 알았는데, 제가 어떻게 또 할머니한테 이런 짐을 드려요. 그냥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빠랑 엄마 제가 설득해 볼게요. 안 되면 저도 인연 끊겠습니다. 영자는 민준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였다. 그리고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인감도장과 새로운 서류 한 장을 꺼냈다. 민준아, 들어라. 나는 내 아비에게 줄 돈은 단 1원도 없다. 하지만 너는 내 손주다. 내가 부모의 죄를 대신 질 필요는 없어. 영자가 꺼낸 서류는 민준만을 위한 신탁 기금 서류였다. 민준이 군 복무를 마치고 학업을 이어가거나 자립할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꽁꽁 묶어둔 자금이었다. 가장 중요한 조항은 부모인 태수와 정숙은 이 돈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으며 접근 시 즉시 기금이 동결된다는 내용이었다. 이건 내가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미천이다. 하지만 내 아빠와 엄마에게는 비밀로 하거라. 그들에게 이 돈이 있다는 걸 알리는 순간 너는 다시 그들의 사냥감이 될 테니까. 영자의 단호하고도 자애로운 처방에 민주는 꺽꺽 소리를 내며 울었다. 그것은 부모에 대한 실망과 할머니에 대한 감사가 뒤섞인 통안의 눈물이었다. 며칠 뒤 태수와 정숙은 민준이 돌아오기만을 목 빠지게 기다렸다. 할머니가 마음을 돌려 소송을 취하했을 거라 굳게 믿으며 샴페인까지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민준의 차가운 외면과 영자의 변호사로부터 날아온 최종 통보서였다. 귀아들의 아들을 이용한 비열한 시도는 오히려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태수는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정숙은 민준이 이 나쁜 놈이라며 제 자식을 저주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탐욕은 이제 스스로를 갉아먹는 불길이 되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영자는 한옥마당에 핀 매화꽃을 바라보며 평온하게 미소 지었다. 썩은 가지는 쳐냈고 어린 묘목은 단단히 지지대를 세워주었다. 이제야 정원이 정원다워지고 있었다. 차가운 정적이 흐르는 법정 안. 무거운 공기가 어깨를 짓누르는 가운데 영자는 피고인석이 아닌 방청석 맨 앞줄에 꼿꼿이 앉아 있었다. 오늘은 아들 태수가 영자의 재산 환수 소송에 맞서 제기한 성년 의견인 선임 및 재산관리권 박탈 소송의 최종 심리가 열리는 날이었다. 한마디로 어머니를 공식적인 치매 환자로 만들어 재산을 가로채겠다는 자식들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신청인 최영자 씨는 이미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증 치매 상태입니다. 결혼식장에서의 소동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멀쩡한 자식을 배은망덕한 놈으로 몰아세우며 소란을 피운 것은 인지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태수의 변호인이 목소리를 높였다. 태수는 옆에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는 신용을 하며 어깨를 들먹였다. 그 뒤에 앉은 며느리 정숙은 검은 베일을 쓴 채 세상에서 가장 슬픈 며느리인 양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들의 가증스러운 연기에 방청석에 앉아있던 일부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러면 안 되지. 아무리 돈이 좋아도 어머니를 미친 사람으로 몰다니. 에구, 세상 말세네. 저 아들놈 얼굴 좀 봐. 하지만 태수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직접 발언대에 서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증언했다. 재판장님, 저도 가슴이 찢어집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예전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욕설을 퍼부으시는 건 예산일이고 가끔은 자신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도 된 양망상에 빠져 계십니다. 제가 어머니를 보호하지 않으면 사기꾼들이 어머니의 재산을 다 가로챌 겁니다. 태수의 말은 교묘했다. 어머니를 위하는 척하며 그녀의 사회적 명예를 살해하고 있었다. 판사가 영자를 향해 물었다. 피신청인 최영자 씨,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영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박 회장이 준비해준 단정한 감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화려하진 않지만 은은한 기품이 흐르는 모습이었다. 영자는 태수를 한번 쳐다보지도 않은 채 판사를 향해 입을 열었다. 재판장님, 자식이 부모를 미쳤다고 하니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저 아들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그리고 저자가 왜 저토록 나를 치매로 몰고 싶어 하는지 증명하고자 합니다. 영자의 신호에 따라 그녀의 변호사가 서류 뭉치와 태블릿 PC를 제출했다. 첫 번째 증거입니다. 국내 최고 권위의 뇌의학 전문의 3인이 작성한 영자 씨의 종합 정밀 검사 보고서입니다. 인지 능력 상위 5%, 치매 소견 전혀 없음. 오히려 일반적인 70대보다 뇌 기능이 훨씬 활발하다는 진단입니다. 법정안이 술렁였다. 태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변호사는 멈추지 않고 영상을 재생했다. 두 번째 증거입니다. 아들 태수 씨가 어머니를 반지하 방에 가두고 재산을 포기하지 않으면 요양원에 처넣겠다고 협박하는 통화 녹취와 홈캠 영상입니다. 어머니는 치매가 아니라 자식의 배신을 증명하기 위해 그동안 모든 수모를 견디며 기록해 오셨던 겁니다. 영상 속 태수는 법정에서의 모습과는 딴판이었다. 이 늙은이가 죽지도 않고 돈줄을 쥐고 있어 라며 소리를 지르는 그의 모습에 방청객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며느리 정숙이 영자의 약 봉투를 쓰레기통에 버리며 비웃는 장면까지 적나라하게 공개되었다. 아, 아니야. 저건 조작이야. 재판장님. 태수가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지만 경위들이 그를 제지했다. 영자는 차가운 시선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태수야, 내가 정말 치매였다면 저런 영상들을 찍어둘 생각조차 못했겠지. 너는 내 어미가 평생 너만 바라보는 바보인 줄 알았겠지만 나는 내가 내 살을 발라먹으려 할 때 이미 내 뼈마디를 어떻게 다스릴지 준비하고 있었단다. 재판장은 단호한 표정으로 의사봉을 두드렸다. 본 신청은 기각합니다. 아울러 신청인 태수 씨의 증거 조작 및 무고 혐의, 그리고 피신청인에 대한 노인 학대 정황이 명백하므로 검찰에 즉각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또한 최영자 씨의 재산 환수 청구권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탕, 탕, 탕. 그 소리는 태수와 정숙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영자는 비틀거리는 아들을 뒤로 한 채 법정을 빠져나왔다. 법원 계단 위로 쏟아지는 햇살이 유난히 눈부셨다. 이제 더 이상 숨을 필요도 참을 필요도 없었다. 진실이 승리했고 영자는 비로소 어머니라는 무거운 멍에를 벗고 당당한 한 인간으로 서게 되었다. 2507번 면회 없다. 돌아가. 차가운 쇠창살 너머로 교도관의 건조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태수는 힘없이 고개를 떨궜다. 벌써 한 달째였다. 횡령, 배임, 사기 미수, 그리고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후 그를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떠받들던 아내 정숙은 이미 이혼 서류를 보내고
잠적했고 친구라고 믿었던 사업 파트너들은 그가 구속되자마자 등을 돌렸다. 태수는 독방 구석에 쭈그려 앉아 식어 빠진 꽁보리밥을 바라보았다. 목구멍이 까끌까끌해서 넘어가지 않았다. 문득 어린 시절 어머니 영자가 시장에서 다 팔고 남은 재료로 끓여주던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것 같았다. 낡은 밥상머리에서 우리 아들 많이 먹고 훌륭한 사람 돼야 한다며 생선 가시를 발라주던 어머니의 거친 손길이 떠올랐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태수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다. 그토록 부끄러워했던 어머니의 가난한 밥상이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귀한 것이었음을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달은 것이다. 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다. 그가 흘리는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라기보다 뒤늦은 후회와 자기 연민의 눈물에 가까웠다. 그 시각 며느리였던 정숙의 삶도 비참하기는 매한가지였다.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이혼당한 그녀는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해 변두리 식당의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아줌마, 여기 그릇 제대로 안 닦였잖아. 눈을 어디다 두고 일하는 거야? 식당 주인의 호통에 정숙은 연신 죄송합니다를 연발하며 고무장갑 낀 손을 바쁘게 놀렸다. 차가운 물에 손이 트고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왔다. 예전엔 영자가 시장에서 튼 손으로 돈을 벌어올 때 어머니, 손 좀 씻고 다니세요. 냄새나요라며 코를 막았던 그녀였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던 삶의 밑바닥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었다. 반면 영자의 삶은 완전히 다른 궤도에 올라 있었다.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 영자는 박 회장과 함께 수십 년간 자신이 일했던 재래시장을 찾았다. 예전처럼 몸빼 바지에 짐 보따리를 이고 온 것이 아니라 말끔한 정장 차림에 온화한 미소를 머금은 모습이었다. 아이고, 이게 누구여? 영자 언니 아니여? 세상에 얼굴이 훤해졌네 그려. 시장 상인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우르르 몰려 나왔다. 개중에는 영자가 반지하 방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을 때 몰래 쌀독을 채워주었던 순대 국밥집 할머니도 있었다. 영자는 그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꼭 잡았다. 성님, 그동안 고마웠어. 내가 그 은혜 잊지 않고 있었지. 영자는 시장 한복판에 마련된 단상에 올랐다. 그곳에는 시장 상인 자녀를 위한 영자 장학재단 설립식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여러분, 저는 평생 이곳에서 콩나물값 100원, 200원을 아끼며 살았습니다. 그때는 돈이 최고인 줄 알았지요. 하지만 돈 때문에 자식 농사를 망치고 보니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겠더군요. 영자는 마이크를 잡고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제가 되찾은 재산의 절반을 출연해 이 시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분들의 자녀들이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재단을 만들겠습니다. 내 자식은 바르게 키우지 못했지만 여러분의 자식들은 이 할미가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려 합니다. 와 마이너스 하는 함성과 함께 시장통이 떠나갈 듯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상인들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고였다. 그들은 영자가 돈 많은 건물주가 되어서 부러운 것이 아니었다. 자신들이 무시당하며 벌었던 그 검은 돈을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쓰는 영자의 품격에 고개가 숙여진 것이다. 영자는 활짝 웃었다. 아들 결혼식장에서 비상구로 쫓겨날 때의 비참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지금 이 순간 시장통 한복판에 선 영자는 그 어떤 호텔의 VIP보다 빛나고 있었다. 진정한 부자는 가진 것을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나눌 줄 아는 자라는 것을 그녀의 삶이 증명하고 있었다. 3번의 계절이 지나고 다시 아카시아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히는 초여름이 찾아왔습니다. 한옥 정원의 나무들은 그 사이 제법 굵어졌고 시장 사람들의 자녀들은 영자가 세운 재단 덕분에 저마다의 꿈을 키워가고 있었지요. 영자는 이제 시장통 할머니가 아닌 지역사회에 존경받는 어른으로 불리며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자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아물지 않은 흉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군대에 간 이후 소식이 뜸해진 손주 민준이었지요. 제 부모의 죄를 대신 짊어지듯 떠난 아이. 영자는 매일 아침 정성스레 찻상을 차리며 대문 밖을 살피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정원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질 무렵 대문 밖에서 낯익은 그러나 한층 깊어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민준이 왔습니다. 영자는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고 황급히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거기에는 검게 그을린 얼굴에 늠름한 체격을 갖춘 이제는 완전한 청년이 된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저녁 신고를 마치자마자 달려온 듯 군복 차림 그대로였지요. 민준은 영자를 보자마자 마당 한복판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번듯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싶어서 이제야 왔어요. 영자는 민준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민준의 손은 예전의 고운 학생 손이 아니었습니다. 훈련으로 단단해진 굳은 살이 박인 책임감을 아는 남자의 손이었지요. 영자는 눈시울이 붉어져 민준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허허, 우리 강아지. 세상에 어깨가 산만해졌구나. 그래, 고생 많았다. 정말 고생 많았어. 민준은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영자가 민준을 위해 신탁해 두었던 돈이 담긴 봉투가 아니었습니다. 꼬질꼬질한 지폐 몇 장과 동전이 섞인 민준이 군 복무 기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봉급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제가 할머니께 처음으로 드리는 선물이에요. 부모님 돈도 아니고 할머니가 주신 돈도 아니에요. 제가 제 힘으로 번 진짜 첫 돈입니다. 이걸로 할머니 맛있는 거 사드리고 싶었어요. 영자는 그 적은 금액의 봉투를 받아들고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수천억 자산을 되찾았을 때도 법정에서 승리했을 때도 나오지 않던 눈물이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등을 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죽은 사람 취급하던 그 모진 세월 속에서 영자가 가토록 듣고 싶었던 말은 거창한 성공담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힘으로 번 돈으로 할머니 밥 한 끼 사드리고 싶다는 이 투박한 진심 한마디였지요. 남남,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이 되겠구나. 고맙다 민준아.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민준은 부모의 소식도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아버지는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생활하며 뒤늦게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고 어머니는 여전히 식당 일을 하며 참회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지요. 민준은 그들을 용서한 것은 아니지만 언젠가 그들이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자신이 자식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는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자는 민준의 성숙한 생각에 깊이 안도했습니다. 썩은 가지를 쳐내며 피눈물을 흘렸던 그 결단이 결국 이 어린 묘목을 올바르게 키워낸 양분이 되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민준아, 인생은 말이다. 수선하는 것과 같단다. 구멍이 나고 찢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 꿰매면 예전보다 더 튼튼하고 아름다운 옷이 되지. 우리 가문도 이제야 제대로 수선이 된 것 같구나. 노을이 지는 한옥 마루에서 할머니와 손주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카시아 향기는 더욱 짙어졌고
영자의 가슴 속엔 수십 년간 맺혔던 응어리가 만개한 꽃잎처럼 화사하게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의 끝이 아니라 무너진 천륜 위로 다시 세운 사랑의 승리였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어느덧 영자의 머리 위에는 서리가 내려앉은 듯 하얀 백발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호텔의 대주주이자 수천억 자산가였던 그녀의 마지막 거처는 화려한 펜트하우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막내딸 미선과 함께 시장 근처의 작은 한옥 별채에서 남은 생을 보냈습니다. 아침이면 마당을 쓸고 낮이면 시장 어귀에서 상인들과 차 한 잔을 나누는 평범한 할머니의 삶이었지요. 영자가 세운 영자 장학재단은 이제 그 시장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재단의 도움으로 의사가 된 청년, 교사가 된 소녀가 명절이면 영자를 찾아와 손을 맞잡았습니다. 영자는 그들의 손을 잡을 때마다 말했습니다. 공부 많이 해서 높은 자리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주변에 굶는 사람 없는지 살피는 사람이 되거라. 그게 진짜 공부란다. 영자의 가르침은 시장통의 법도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시장통의 어머니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한편 감옥에서 출소한 아들 태수와 며느리 정숙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영자의 재산을 한 푼도 물려받지 못했지만 영자는 최소한의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시장 구석에 아주 작은 구멍가게 하나를 내준 것이지요. 영자는 그들에게 조건 하나를 걸었습니다. 내 도움은 여기까지다. 이제는 남의 눈물 닦아주며 번 돈으로 밥 사 먹어라. 땀 흘려 번 1,000원이 남의 피눈물로 얻은 억만금보다 귀하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 너희는 평생 가난한 자들이다. 태수와 정숙은 매일 새벽 시장으로 나가 박스를 나르고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예전의 화려한 옷은 다 찢어지고 손은 거칠어졌지만 비로소 그들의 눈빛에서는 탐욕 대신 삶의 고단함과 그 속에 정직함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가끔 멀리서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용서란 잘못을 잊어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딛고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영자는 예감이 온 듯 유난히 정갈하게 몸을 씻고 가장 아끼던 수수한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낡은 만년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아니 세상 모든 자식과 부모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내 인생은 수선집의 낡은 옷과 같았습니다. 여기저기 찢기고 때 묻은 고단한 삶이었지요. 하지만 나는 그 구멍난 자리를 원망하기보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꿰매왔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의 대못에 찔려 가슴에 큰 구멍이 났을 때도 나는 사랑이라는 실로 그 자리를 메웠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복수를 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는 복수를 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 단추를 올바르게 채운 것뿐입니다. 자식에게 맹목적인 희생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식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엄하게 가르치는 것, 그리고 부모 스스로가 존엄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편지를 마친 영자는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강 너머로 지는 해가 세상을 붉고 따뜻하게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곁을 지키던 미선과 민준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미선아, 민준아, 참 고맙구나. 덕분에 내 마지막 길이 춥지 않다. 영자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생을 짓눌러온 고통도 배신에 대한 분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든 숙제를 마친 아이처럼 평온한 미소만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영자의 장례식 날 시장은 문을 닫았습니다. 수천 명의 상인과 장학생들이
소복을 입고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조화 대신 영자가 평소 좋아하던 들꽃 한 송이씩을 들고 그녀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구걸하던 거지부터 호텔 회장까지 모두가 고개를 숙여 이 시대의 진정한 어른 최영자의 이름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이제 영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지켜낸 존엄과 그녀가 베푼 사랑은 우리 가슴 속에 깊은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인생이라는 옷이 아무리 찢어지고 해져도 우리에겐 그것을 다시 수선할 힘이 있다는 것을 그녀는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